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됐는데요. 그 기념으로 새 차를 샀거든요. 이 녀석을 만나기 전 제가 타던 차를 본 사람들은 이게 아직도 굴러가냐 물을 정도였죠. 그래도 닦고 고치면서 아껴주던 녀석이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고차를 10년 타고 폐차장에 보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제 첫 차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소형차로 정말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녔거든요. 어머니 시장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요. 매일 아침 어머니 출근과 저녁 퇴근을 도와주는 고마운 녀석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출퇴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제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죠. 다리가 아프신 어머니와 제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으니까요. 아내와 데이트하며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다녔고 결혼 약속도 그 차 안에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생애 처음 탄 차이기도 했고, 제가 필요한 때에 언제나 곁에 있어준 고마운 녀석이었던지라 유난히 애틋했습니다. 그런 녀석을 보내려고 하니 정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녀석을 고르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보내준 녀석보다 더 오래 타야 하니까요. 지금 데려온 녀석은 새 차거든요. 그래도 아직 저 녀석이 더 익숙한지 낯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에 타던 녀석은 정말 고마운 마음이 모여 저에게 온 녀석이라 그런지 진짜 작은 티끌 하나 내지 않고 가벼운 접촉사고 한 번 없이 타기도 했고요. 제 몸의 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제 반려자동차라는 생각으로 타기도 했습니다. 너무 차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 녀석은 그래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넉넉치 않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이동수단은 버스이거나 걸어 다녔죠. 자전거라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졸으면 어머니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걷고 잘 뛸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이 될 때까지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못했죠. 어머니가 인심이 너무 좋으셨던 것일까요? 이윤이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한번 오셔서 입에 맞아 계속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시긴 계셨지만 주변에 프랜차이즈 식당도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가는 식당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래 장사하시고 계신 분들이 고전을 못 면했죠. 처음엔 가게가 알려지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고 나중엔 밀려서 장사가 안 되고요. 구석진 곳에 위치한 작은 가게들이 줄 선 그 골목은 다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 작은 골목 앞으로 네온 사인 화려한 다른 가게들도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오신 손님들은 거기가 찐 맛집 골목이라며 오시고요. 어머니의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사양합니다. 반찬 하나 만드실 때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 정성은 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기에 어머니의 음식은 언제 먹어도 그 맛 그대로 정겨운 맛이기도 했죠. 어쩌면 그게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었으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향의 맛이라고 할까요? 장사만을 위한 그런 맛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쉬운 방법을 선택해 빠르게 했을 수도 있겠죠. 여기저기 시판 소스들이 많은데 힘들게 만들어 사용하는 게 이윤에는 안 좋죠. 그렇다고 장사가 아주 안 된 건 아닙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어머니의 음식의 가치보다 인정을 받지 못하신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40년 가까이 장사를 하신 덕에 저는 초, 중, 고 다 다닐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점을 미안해 하시죠. 저희 지역에 시립 전문대학을 나온 덕에 다른 대학보다 등록금이 적은데 어머니께서는 내가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을 이라고 하시면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러시지 마시라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어머니가 속상하신 게 제일 싫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다고 하시면 배꼽 위가 묵직하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제일 고생시키신 분이었거든요. 젊을 땐 직업도 없이 어머니 가게 나가 시간만 때우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술만 마시면 개가 된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아니었습니다. 술을 안 마실 때는 말없이 주변에 관심이 없는 냉정한 사람이었고, 술을 마시면 거칠고 주변에 다 시비를 거는 냉정한 사람이었죠. 아들인 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제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걸어 다녀도, 뛰어다녀도 잔소리를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폭력적인 행동을 하신 적은 없다는 거였을까요? 어머니께도 저에게 하시는 거와 다르진 않았지만 잔소리가 심하셨죠. 어머니 음식에도 한 번을 맛있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이 짧아 잘 드시지도 않는 분이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수저든 내내 이 음식은 어떻고 이 음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간이 어떻다 하시면서 식사 시간 내내 심사평을 기다리듯 마음을 졸이며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반박하는 말을 어머니와 제가 하기라도 하면 한참을 쏘아보는데 그 눈빛에 질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술을 마시거나 취한 채로 술을 더 마시면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칠 테니까요. 가정교육이 안 됐다라던가 집안에 위신이 안 선다라던가 하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날카롭게 소리를 치는 아버지 앞에서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러셨는지 제 귀를 막아 안고 우셨습니다. 그 날카롭고 윽박지르는 목소리는 아버지가 잠이 드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보면 손님들과 다툴 때도 있고 장사는 더 안 되었죠. 술주정하는 사람이 있는 식당에 누가 와서 밥을 먹겠어요. 잠이 든 아버지를 가게 한쪽에 만든 작은 방에 눕히고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번 잠이 든 아버지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미울 법도 한데 오히려 제게 아버지 미워하지 마.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 정호가 이해해드리자 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생만 하는 어머니에게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는 왜 이해를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무섭고 싫은데 미워하지 말라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원래 군청 산림과의 직원으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직속 상관이 저지르는 봐주기식 일처리를 아시게 된 것이었죠. 오랜 관습 같은 것이긴 했어도 옳지 않은 일이기에 당연히 보고를 올렸답니다. 그랬는데 징계는 아버지가 받으셨답니다. 품계 유지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요. 동료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비방하고 깎아내린 죄라고 하더랍니다. 억울한 아버지는 혼자서 피켓 시위도 해보고 건의도 해봤지만 그럴수록 아버지에 대한 주변의 시선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런 단체의 환멸을 느낀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시게 되셨답니다. 그 후로는 매일 술을 마셨고 그러다 잔소리를 시작하더랍니다. 아마 혼자서 세상의 모든 불만을 터뜨리기에 그만한 게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하필 약한 아내와 어린 아들이라니 비겁하다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냐면서요. 원래는 정도 많고 다정한 사람이라면서요. 다정한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는 제게 하시는 어머니의 그 말들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기에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제대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거나 몸을 부딪혀 놀이를 한 기억도 없는 아버지를 제가 왜 좋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두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변명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학교에 있던 저는 수업 중 교실 문 앞으로 오셔서 얼른 집에 가보라는 교감 선생님의 말씀에 서둘러 달려가 봤지만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만 너무 슬픈 얼굴로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다기보다 슬프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다른 집의 아버지들처럼 저를 사랑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갑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주시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좋은 기억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나쁜 기억만 가지고 아버지를 경계했던 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좋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니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가고 일어나 걷다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날 아침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뭐였더라 생각해보니 그저 목례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흔한 인사말도 없이 그저 목례만 했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가는 저의 뒷모습을 아버지는 매일 보셨겠죠. 그렇게 아버지가 갑작스럽고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그 후로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면 웃으시긴 했지만 일만 하셨죠. 마치 무슨 형벌이라도 받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를 일로 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를 위해 무너지지 않고 버티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어머니가 존경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초등학생인 아이가 아무리 고학년이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식당 일을 돕는 건 당연했고 돈도 아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서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애들 따라가지 않으려 일부러 더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린 애들에게는 가끔 그런 게 상실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와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며 버텨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브랜드 있는 옷이 유행을 해도 입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되어 보이셨는지 어머니께서 종종 옷을 알아서 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가 브랜드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챙겨주셔서 부끄러운 적 없었죠. 오히려 브랜드 자랑하는 친구들에게 한심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만 건강히 계셔주시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일부러 멀리 가지 않을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해 갔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차마 어머니를 혼자 두고 멀리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가서 함께 정리를 해도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두고 대학에 간답시고 제가 멀리 가버리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걸 알았기에 저희가 사는 지역에 전문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침 가고 싶은 과도 있었고 시립 전문대라 제가 가길 알맞겠더라고요. 그 과가 나름 취업률도 높아
그 대학에서 제일 유명해 경쟁률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과를 가기로 했죠. 그래야 제가 취업이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던 저였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대학에라도 못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남들이 듣고 지방 전문대에 뭘 그렇게 애를 썼냐 하시면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 대견해 하시며 자랑스러워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표한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는 저를 안고 방방 뛰실 정도였죠.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저는 더 뿌듯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갈 때는 눈도 못 뜰 정도로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계실 어머니 생각에 발도 안 떨어지고 마음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돌아와 다시 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했어야 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죠. 등록금은 비싸니까요. 전문대이고 시립대여도 등록금은 비싸더라고요. 전국 유일의 시립전문대라는 광고글에 혹했는데 그래도 대학이라 비쌌습니다. 장학금을 탔으면 너무 좋았을 테지만 제가 머리가 좋지 못한 건지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번번이 장학금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제 용돈을 채우려 애를 썼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졸업과 동시에 갚아야 했기에 용돈도 쉽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손 벌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날은 너무 지치고 피곤해 한숨이 절로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어머니의 식당이 있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일부러 더 씩씩하게 하려고 뛰어서 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야 지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것 같아 일부러 더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정호야, 엄마가 혼자 해도 돼. 먼저 들어가라니까. 힘들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엄마까지 신경 써. 라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힘들어하는 제 모습은 감출 수가 없었나 싶어. 엄마, 내가 엄마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써? 내가 주방 쓰레기랑 정리할게요. 더 크고 씩씩하게 말을 하고는 눈을 비벼가며 어머니 식당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돕는다고 돕는데도 어머니의 몸은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며 진통제를 찾으시는 날이 점점 더 늘었죠. 여기저기 파스로 도배를 하듯 붙이고도 아프셔서 혼자 주무르다 주무시더라고요. 특히나 무릎은 팅팅 부을 때도 있어 찜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되었고요. 젊은 저도 힘든데 어머니는 오죽하실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자는 서로 힘든 걸 알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아프고 힘든 걸 버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등록금을 못 내주셔서 아쉬워하셨죠. 아버지가 사업을 해본다고 진 빚 때문에 그 돈 갚느라 힘드신 걸 알았기에 저는 어머니께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더 못 도와드려서 죄송했죠. 그때는 차도 없어 어머니 무릎이 아프실 때 병원에 한번 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버스만 고집하시니까요. 택시 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시장에서 장 봐서 오시는 것도 문제였고요. 제가 같이 가 짐 드는 걸 도왔지만 어머니도 짐을 드시다 보니 힘든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따로 통장을 만들었죠. 작은 경차라도 사면 어머니가 편해지실까 싶어 차를 사려고요. 몇 년이 걸려도 그 통장의 돈은 무조건 차를 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운전면허는 고3 졸업 전에 따놓았고 군대도 운전병으로 다녀온 탓에 운전은 또 제 나름 자신이 있었기에 차만 생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차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같은 지역인데도 1시간 반 걸리는 버스 시간이
입이 턱 벌어질 지경이었거든요. 집에서 가는 노선이 두 개 있는데 둘 다 어찌나 돌아가는지 차로 다니면 30분이면 될 거리를 매일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처음 8개월 정도는 그냥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버스가 더 싸고 돈이 너무 적게 모여 차를 사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다녀도 괜찮았습니다. 버스에 앉아 자면 되니까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혼자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넘어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빼놓은 게 있어 가게 근처 작은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미끄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픈 무릎 쪽으로 넘어지시는 바람에 아예 딛지도 못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참에 차를 사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첫 차라 차를 사는 것을 좀 더 서둘러 보려고 중고차 매장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 이리저리 차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을 졸랐죠. 진짜 굴러가기만 하면 어떤 차라도 사야 했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까지였습니다. 할부는 꿈도 못 꾸고요.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하니까요. 한 판매자분이 곤란해 하시다가 아, 저희 300짜리 있어요. 운이 좋으시네. 이 차는 진짜 연식만 아니면 300에 내놓기 아까워요. 오래되고 주행거리도 좀 되기는 한데 그 가격에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는 차는 이 차밖에 없어요. 라며 보여주신 작고 하얀 그 경차에 저는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너무 깨끗한 차가 서 있었거든요. 어차피 어머니와 저 두 사람이 탈 차라 경차를 더 찾기도 했고 잘 달리기만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깔끔한 녀석을 만날 줄이야. 너무 감탄했고 바로 계약해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형편에 무슨 차니 하시더니 너무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차를 끌고 어머니 시장에 같이 갔다가 식당에 내려드리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버스를 탈 때보다 힘도 덜 들고 시간도 반만 걸리더라고요. 물론 주차 시간이나 이런 건 좀 있었지만 그래도 훨씬 덜 걸리니 덜 피곤도 하고요. 무엇보다 쩔뚝거리며 걸으시는 어머니가 덜 걸으셔도 되니 마음이 편하고요. 그렇게 운이 좋게도 제 형편에 맞는 너무 좋은 차가 생겨 좋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버스 타고 다니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던 회사분들이 제가 차를 타고 출근하자 정호씨, 차 샀어? 너무 잘했다. 차 타니까 30분밖에 안 걸리지? 버스가 빙빙 돌아서 오래 걸렸잖아. 라며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내인데 점심도 안 먹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신 회사분들이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졸아?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 라고 하셔서 제가 오전 일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어머니 다리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랬더니 다들 돈 얼른 모아서 차부터 사야겠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차를 타고 나타나니 다들 잘됐다 싶으셨는지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소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들떠서는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셔서 무리 좀 했어요. 라고 해버렸죠. 그랬더니 부장님께서 정호 씨가 진짜 효자구나. 잘했어. 관절 안 좋을 때는 안 움직이는 게 최고야. 어머니가 좋으시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바람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한 3주 정도 되었을 때 조금 더 꾸며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바람이 안을 이리저리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등록증을 옮겨두려고 글러브 박스를 열어 꺼냈는데 작은 핑크색 봉투가 조수석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써놓으셨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종종 제게 편지를 써서 제 방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쳤는데 낯선 글씨체로 적힌 편지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차를 팔려고 내놓은 전차주의 딸입니다. 차를 사셨는데 이렇게 편지를 받고 놀라셨을 것 같네요.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아끼면서 탄 차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신 가장 큰 물건이기도 했고요. 저와 아버지는 이 차를 타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해돋이도 보고 해넘이도 보면서 여기저기 다녔으니까요. 아버지와 제가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아버지와 바다 보러 갈 때마다 동해건 서해건 남해건 어디든 함께한 녀석이에요. 덩치는 작아도 여기저기 잘 다녀준 아이라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지만 새로 만나는 차주분께서도 이 녀석을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편지를 적어봅니다. 저희처럼 사고 한 번 없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편지를 읽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바람이를 아끼는 마음도 보였고 헤어지는 아쉬움이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무거운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어머니께서 왜 무슨 일 있어? 차에 다녀온다더니 표정이 왜 그래? 라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찾은 편지를 건네드리며 보여드렸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세상에 병원비 때문에 어쩐지 차가 너무 깨끗하잖아. 세상에 어쩐다니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게 궁리를 하듯 편지를 읽어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제게 정호야, 엄마가 하는 얘기 이상하게 듣지 마. 엄마는 그래도 걸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분들은 차가 없으면 영 불편하겠어. 그렇지 않니? 병원비가 이렇게 들 정도면 차 없이 어떻게 지내시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 차를 돌려드리는 게 어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아이 그래도 하다가 아버지 병원비라는 글자가 자꾸 눈에 밟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고 해버렸습니다. 저희도 차가 간절했지만 그분들은 더 간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와 단둘이 그 차를 타고 다녔을 누군가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차 판매자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경차 산 사람인데요. 이 차 파신 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라고 했더니 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편지 이야기를 하며 차를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안 돌려받아도 됩니다. 차를 파신 사정이 너무 안 됐고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시니 차가 정말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분이 제가 이 일을 15년이 넘게 하면서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네요. 차를 그냥 돌려주신다니 대단하십니다. 제가 구매자분의 뜻을 전달은 해보겠습니다. 구매자님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기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몇 주 사이 바람이와 정이 붙은 건지 괜히 코가 따끔거리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잘 돌려보내겠다 다짐했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제 나이 또래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중고차 판매자분께 전화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박정호 씨 맞으실까요? 하시는데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준비한 말들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괜찮으니 차를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도 같습니다. 상대는 한참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호의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너무 죄송해서 라는데 약간 울먹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아버님 나아지실 때까지만 빌려 타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차에 신경 많이 쓰신 게 티가 나서 제가 사연까지 알고 나니 그냥은 차를 못 탈 것 같아서 그래요. 라며 설득을 해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가면서도 엄마, 차 데려다 주러 가요. 라고 하자 어머니께서도 집 앞까지 나오셔서
잘 가. 그동안 고마웠다. 가서 너 할 일 잘하고 잘 지내. 라며 차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많이 지친 듯이 보이는 여성분이 나오셨더라고요. 한눈에 차를 알아보고 걸어오시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선한 눈매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 너무 착해 보이시더라고요. 차키를 건네드리며 몇 주였지만 제가 바람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잘 탔어요. 사고도 없었고요. 아버님께서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차키를 건네받으시다가 제 팔을 잡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우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도 같아 잠시 우시는데 서 있어 드렸습니다. 돌아서서 눈물을 닦으시기에 차에 있던 티슈를 꺼내드리면서 안에 제가 쓰던 티슈랑 이런 건 다 새 거라 안 뺐습니다. 그냥 쓰세요. 서류 정리는 다시 만나서 하시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 타고 먼저 출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버티셔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조수석으로 가 앉아 집까지 타고 왔습니다. 내리기 전에 제게 차가 전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데리고 있어 주셨나 봐요. 너무 좋은 분을 만나 제가 하시더니 또 우시더군요. 자꾸 그렇게 우시니 제가 어쩔 줄을 몰라 당황이 되더라고요. 연애 경험도 많지도 않고 여자인 친구들도 별로 없어서 여자분이 그렇게 우시는 걸 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M1 티슈만 뽑아들고 건네드렸습니다. 그런 제가 보이셨는지 제가 초면에 너무 울었네요. 너무 감사한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더니 또 우시길래 겨우 달래드리고 출발하시는 걸 보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말을 꺼냈다가 거절당하면 서로 곤란할 것 같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감추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괜히 어머니 앞에서는 엄마, 내가 금방 다른 차 사줄게. 어차피 그 차는 오래 탈 차는 아니었어. 라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뭐 나갔다가 좋은 일 있었어? 그래도 나갈 때보다 표정이 좋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얼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을 들킨 것 같고요. 그래서 별 말 없이 방에 들어갔다가 씻고 자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오더군요. 경황이 없어서 성함도 못 말씀드렸네요. 저는 김미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종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적힌 메시지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좋다가 들떠서 착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답장은 해야 할 것 같아. 잘 들어가셨나요? 너무 많이 우셔서 잘 들어가셨나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저는 좋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됐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메시지는 그날 밤이 늦도록 계속됐습니다. 그리고는 종종 정말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지요. 아니, 그날 이후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차를 끌지 않고 출퇴근을 하자 회사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뭐야, 벌써 사고라도 났어? 차가 오래돼서 퍼졌어? 라면서요. 그래서 아니에요 만 반복하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괜히 쑥스럽더라고요. 그러다 사장님께서 내일 외근 나가는 직원이 많아서 각자 개인 차량 좀 썼으면 좋겠는데 정호 씨도 내일은 차 가지고 출근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곤란해져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저 사장님, 제가 차량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무슨 말인가 싶으신지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저를 보시던 사장님은 정호 씨, 착한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더 사람이 좋네. 라고 하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멋쩍게 웃자 없는 걸 뭐 어쩝니까? 알겠습니다. 하시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온 사장님께서 차 키를 주시며 정호 씨, 그 차로 움직여요. 하시기에 그날 외근을 하며 하루 종일 운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소형차가 경차보다 좋긴 하더라고요. 힘도 더 좋고 더 넓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제 것이 아니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가 더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거였으니까요. 미연 씨가 잘 탈 생각을 하면 아깝진 않았지만 그렇더라고요. 업무를 다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 키를 반납하러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정호 씨, 그 차로 움직이라니까요. 앞으로도 그 차로 출퇴근도 하고 해요. 내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까 고맙다고는 하지 말고. 전에 정호 씨 덕에 따낸 공사로 우리 회사 이익 많이 봤거든. 내가 뭐로 보답을 하나 했는데 물론 중고차도 작은 선물은 아닌 거 나도 알아요. 두 번은 내가 못해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어제 정호 씨 이야기 듣고 감동했어요. 어머님 모시고 다니려면 차 있어야 한다면서요. 부장님이 요즘 사람 안 같이 너무 착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더라고요. 효자라고. 나 효자 좋아하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나가보라고 하시기에 사장실을 나왔는데도 제가 뭘 받은 건가 싶어 정신이 없더라고요. 부장님은 절 보고 웃고 계시고요. 하루 종일 업무 본 거 모아서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차라는 큰 선물을 받고 나니 퇴근을 하는 마음도 쉽지 않더라고요. 견물생심이라고 제가 물질적인 거에 그렇게 흔들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멈칫거리자 부장님께서 앞으로 일 더 잘하면 되지. 뭐 차 때문에 회사에서 살 거야. 사람 너무 순진해도 힘들어. 얼른 가. 어머니 모시러 가야지.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다며 몇 번을 인사를 하고서 퇴근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눈물이 질끔질끔 거리며 나더군요. 일개 신입사원이 1년도 일을 안 했는데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연 씨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해가 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저를 보시고 오늘은 일찍 왔네 하시기에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고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고 하면서 차로 모셨더니 어머니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야? 어디서 났어? 라면서 물으시기에 사장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시며 이렇게 감사해서 어떡한다니 정호야. 앞으로 너가 더 잘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골목 끝에 있는 떡집에 가 떡을 맞추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다 나누라고요. 사장님 떡은 특별히 더 맞추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미연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연 씨의 편지 한 통 덕분에 제가 과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요. 괜히 미연 씨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했다고 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미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왜 제 편지 덕이에요? 어머님하고 정호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인 덕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바람이가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요. 사장님도 정호 씨 알아보시고 그렇게 큰 선물도 하신 걸 거예요. 정호 씨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많이 오래 알지 않았는데도 알겠는데요. 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미연 씨가 고마웠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 있다 아버님께 인사를 갔습니다. 아버님이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과일도 한 상자 사갔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제가 든든하다며 미연 씨도 좀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가 내 병수발 하느라 일만 다니고 연애도 못해요. 정호 씨 같은 사람이랑 잘 지내면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예쁘게 봐줘요. 라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미연 씨가 좋았기에 더 그랬던 거였겠죠. 아버님을 뵌 계기로 저희는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에 처음으로 연애를 하려니 처음인 게 너무 많아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미연 씨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도 지혜로웠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저희에게 그런 지혜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번번이 제가 배우는 게 많았죠. 어머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참한 아가씨를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미연 씨와 4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미연 씨와 데이트를 할 때도 함께 해준 차가 얼마 전 보내준 그 녀석입니다. 그 녀석 이름은 슝슝이었죠. 이렇게 각별한 사연이 있다 보니 더 애틋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장입니다. 부장님은 이사님이 되셨고요. 사장님은 여전히 멋쟁이이십니다. 가끔 내가 차도 사줬는데 잘해?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이제는 그때처럼 떨리거나 기절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또 사주시게요? 라며 농담을 하죠. 아내가 타던 바람이는 저와 결혼을 하던 해에 보내줬습니다. 아내와 아버님이 많이 서운해 하시더군요. 저도 서운했고요. 몇 주였지만 제 첫 차였기도 해서 그런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슝슝이로 데이트를 더 많이 하곤 했지만 바람이도 간간히 보고 살피기도 했거든요. 아버님은 내가 너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하시며 절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양가 무슨 일이 있으면 슝슝이로 어디든 갔습니다. 저희 큰애 돌잔치 때는 2번씩 4번이나 오고 가야 할 정도로 작은 차였지만 그래도 저희는 불평 없이 잘 탔답니다.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였으니까요. 아이가 둘로 늘어나고도 저희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으시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소비의 시대라고도 한답니다. 너무 쉽게 사고 버리는 시대라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그러기보다 물건들에게도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아끼고 사랑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창한 문제를 떠나서 아껴서 안 좋은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끼고 살아서 학자금 대출도 갚았고 아버지가 남긴 빚도 갚았고 이제는 또 아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새로운 녀석의 이름은 새로미입니다. 매일 새 차 같으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녀석 역시 마지막 보내줄 때까지 타보려 합니다. 역시나 소형차인데 전에 2 녀석처럼 흰 차거든요. 깨끗하게 잘 타보겠습니다. 나중에 보낼 때 다른 녀석들처럼 보내보게요. 그때 돼서 새로운 추억이 생기면 또 사연을 전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